청약시장 인기가 꺾이며 지난달 전국 단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상승 거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아파트 시장 침체기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인터넷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하반기엔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와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 등 이번 주 굵직한 이슈들을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청약 시장 인기가 시들하죠.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며 분양가로 새 집을 얻는 이점도 줄어든 탓일 텐데요. 실제로 청약저축 가입자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어닥쳤던 청약 광풍이 올 초부터 잠잠하더니 최근엔 아예 얼어붙은 모양새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다투던 청약시장 열기는 이미 식었고 청약저축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전달보다 12,000여 명 줄었습니다. 집값 하락 조짐에 관망세가 번지고 대출금리 상승에 자금력이 떨어진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09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과 5대 지방광역시의 가입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했고 7월 들어 인천과 경기 지역마저 줄어들면서 전국 단위 첫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분양 가격도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청약에 관련된 제도 변화도 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상제나 재초안 같은 것들이 아직 좀 미정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며 일부 지역에선 가격 하락 소식이 이어지는 등 시장 정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 기대감이 저조한 데다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거래 절벽 현상까지 계속되며 관망세는 더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정부의 공급 물량이 실제 분양될 때까지도 상당 시간이 필요해 청약시장 침체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침체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가격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성사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을 낮춘 경우보다 올린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는 2,604건, 하락 거래는 2,722건으로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를 추월했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인 보합까지 포함해 하락 거래 비율이 48.6%를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들어서는 집값을 낮춰 파는 사례는 더 많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신고 집계가 진행 중인 올해 3분기 현재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 거래의 비율이 5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을 낮춰 파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요즘과 같이 대출이자 부담이나 여신 규제가 본격화될 때는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하락 거래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침체를 대변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333건으로 2013년 이후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거래량 대폭 감소 시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거래가 극도로 얼어붙은 상황은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의 호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반기엔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서 시장 영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달 다시 최대 0.5%포인트를 내리고 상품의 대상 지역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K뱅크는 올해 들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5번, 4번 연속 내렸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올 하반기 주택 관련 대출의 비중을 더 적극 늘리며 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내로 상품 범위를 기존 아파트만 해서 빌라 등 주택 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며 K뱅크도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도 연내 전세대출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전월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손실 가능성이 낮은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건전성 관리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 주담대 시장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이런 움직임을 가속하는 요인입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DSR 강화 규제로 인해 올해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난해까지 호조였던 만큼 앞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오는 4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전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일반 주택과 빌라까지 대상을 넓히고 주담대와 전월세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치열한 경쟁도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카쉐어링 업체 소카가 코스피 입성 첫날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선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시며 우여곡절 끝에 상장을 강행했는데 공모가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소카의 부진한 데뷔 전에 컬리도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카가 상장 첫날 26,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28,000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몸값을 낮춰 상장을 강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날 소카의 시가총액은 8,607억 원. 결국 몸값 1조 원 달성도 물 건너갔습니다. 코스피 1호 유니콘 특례 상장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소카는 흥행을 위해 공모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줄이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섰지만 적자 탈피 실패와 시장 경쟁 심화, 금리 인상기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와 낮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상장 예비 심사를 받는 컬리에 쏠립니다. 1차 관문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상장 시기와 몸값입니다. 소카와 같은 성장주인데다 몸값 고평가 논란과 만년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4조 원대 몸값을 인정받았던 컬리의 기업 가치는 현재 2조 원대로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업계에서는 컬리 역시 몸값을 낮춰 상장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도 시급한 만큼 실탄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모가 산정이 컬리 IPO 흥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2,500선, 코스닥 800선이 각각 붕괴됐습니다.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증시를 부양하던 호재가 많이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또 잭슨홀 미팅이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내용들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증권부의 성낙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증시가 부진했어요.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상승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에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14억 원과 1,168억 원씩 사들였지만 기관이 2,37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800선을 내줬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04억 원, 426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854억 원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예, 특히나 강달러에 이어서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39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신규 선적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카,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성 하이텍이었는데 첫날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네, 오늘 소카와 대성 하이텍은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소카는 코스피 시장 입성 첫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인 28,000원과 같은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상승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하락해서 끝내 6% 넘게 내린 26,3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대성 하이텍은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성 하이텍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9,000원보다 45%가량 높은 13,000원에 형성됐습니다. 장 초반 대성 하이텍은 18%대까지 급등하기도 하면서 결국 시초가보다 12.31% 오른 14,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예,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이벤트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오르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25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6% 넘게 올랐던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나 환율 등이 불리한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인상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이는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거기에 향후 1년간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4.7%로 6월보다 0.8%포인트나 더 올라 역대 최고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얼마나 금리를 더 오를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이 금리 인상 폭입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빅스텝을 밟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빅스텝 결정 직후에 오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만큼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연구원도 물가 등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 않으면 0.2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하느니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물가가 다소 안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것이 유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25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는데요. 통상 8월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 시장은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에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여는 심포지엄인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은 당분간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지을 대형 이벤트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을 포함해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향후 정책 방향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경계감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까지는 또 이제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경제 지표 발표 있잖아요. 그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예. 경제 지표들 여러 개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개인 소비 지출과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내구재 수주, 부동산 관련 경제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한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기술주 줌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 밖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달러트리 등 소매 판매 업체들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 이벤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성낙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며 상장사들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상반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 동안 주요 상장사 10곳 중 7곳의 평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장사 282곳 중 6월 말과 비교해 목표가가 낮아진 곳은 203곳으로 전체 72%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수요 둔화 우려에 디스플레이 부품과 증권업종의 목표가 하향 조정 폭이 컸고 이외에 휴대전화 및 관련 장비,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목표가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상장사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실적을 냈음에도 하반기부터는 대내외 악재로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청약에서 흥행을 기록했던 대성하이텍,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오늘 대성하이텍은 공모가 9,000원보다 44.44% 높은 13,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을 보이던 주가는 공모가 대비 62.22% 오른 14,6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대성하이텍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서 각각 1934.89 대 1, 1136.44 대 1이란 경쟁력을 기록하며 시장에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문 기업인 대성하이텍은 최근 주식시장 흥행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며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KT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원과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동반 성장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LTE통신을 통해 반려견의 건강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 경기창조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DD케어스가 개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경기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포트폴리오 회사로서 이제 시제품 제작부터 해서 다양한 R&D 혹은 이제 마케팅 홍보 그런 지원 사업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제품을 KT와 함께 이제 초이스 요금제, 반려견 초이스 요금제로 저희가 출시를 하였고. 경기혁신센터의 전담 기업인 KT는 지난 2015년 센터 개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초기 운영부터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현재까지 꾸준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사의 보유 기업은 900곳 정도로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습니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이 센터는 전국 혁신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혁신센터 최초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AI 광고 솔루션 스타트업 몰로코로 KT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KT는 2017년부터 공동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비즈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전용 5G 밀리미터파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 시연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좋은 솔루션을 받아서 이 8대 신성장 사업에 탄탄하고 성장성 있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에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KT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제2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곡물 봉쇄 해지만으로는 세계의 기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식량 전문가 에릭 무뇨스가 지난 8월 1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이 재개됐을 때 경고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수출이 막힌 지 5달 만에 이게 재개가 된 건데요.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식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이 이뤄지면서 식량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이제 5위의 밀 수출국이면서요. 옥수수나 이제 다른 곡물의 주요 공급국으로 유럽의 이제 빵 바구니다라고 불리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차질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이제 위기감을 불러왔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폭등을 불러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8월 5일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 지수를 보면은 7월에 주요 곡물 및 식물성 기름 가격이 2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 식료품 가격 지수가 아주 크게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식품 물가 지수는 7월 평균 140.9포인트로 6월보다 8.6% 하락을 하면서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13.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기름 지수는 6월보다 19.2%를 하락을 하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곡물 지수도 11.5% 하락을 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주요 항구로부터 수출 차단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컸죠. 곡물 가격이 전쟁 직전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작년 1월과 비교한다면 옥수수는 16%, 밀은 22% 높은 상태로 곡물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또 설탕 물가지수는 설탕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6월보다 3.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유제품이라든가 낙농 물가지수는 거래량이 부진한 가운데 6월보다는 2.5%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2021년 7월 가치보다는 평균 25.4% 정도 웃돌고 있고요. 예. 또 육류 가격 지수는 소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6월에 비해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량 가격 지수 외에도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부셀당 7.64달러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또 세계은행이 7월 29일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도 최근 2주일간 국제 식량 관련 지표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수석 경제학자인 맥시모 토레로는 식품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향후 생산 전망이라든가 높은 비료 가격, 암울한 세계 경제 전망, 통화 움직임 등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식량 위기가 지금 지속될 거라고 또 이렇게 전망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식량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폭염 혹은 가뭄, 기후. 뭐 이런 기후 변화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송 문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제 영향을 준 것이죠. 예.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큐동요 사무총장은 현재 식량 위기가 수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을 끌어올린 이들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지속이 된다면 식량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기후변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량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식량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심각한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올해 북반구의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비상에 걸렸는데요. 4월부터 이상 폭염이 강타했던 인도, 미국 남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 또 유럽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이상 폭염으로 인한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작황이 부진한 문제, 또 남미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가뭄 등이 아주 대표적이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국제곡물이사회는 7월 21일 보고서에서 2022년에서 2023년 곡물연도 세계 곡물 생산량을 22억 5,200만 톤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6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300만 톤,
작년 생산량보다는 4천만 톤 정도가 적은 양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이외에 비료 가격 폭등이 식량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유리겐 페게롤레 세계은행 지속개발 담당 부총재는 10년 만에 최악의 세계 식량 위기 이면에는 비료 가격 폭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인 태국에서는 비료값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봄에 이상 폭염으로 밀과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인도 정부가 곡물 수출 금지를 5월에 선언했고요. 중국에서도 8월 1일 농작물 생산량 보존을 위해서 동북 삼성 지역 또 내蒙구 자치구 등에 분포한 흑토지대의 토지 매매 금지 및 흑토 채취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7월 말 기준으로 32개 국가에서 53개 식량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혹은 물량 제한 등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심각한 것이 가장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이나 혹은 이미 심각한 폭염이나 가뭄 등으로 해서 기후변화 피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 지금 식량 가격 폭등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은행은 가난한 나라에는 식량 위기와 부채 위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기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타지키스탄, 예멘 등 7개국을 꼽았고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들 나라가 2022년에서 2023년 밀과 옥수수, 쌀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1.4%로 2021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식량 생산이 줄어도 돈이 있으니까 수입하면 되는데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아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7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북동부 지역에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아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에선 최소 1940만 명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에서만 약 2천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평년보다 적은 비가 예상되면서 식량 부족 인구가 올해 말이면 2,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세계 식량 계획은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시아 또 아프리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기아 인구의 54.4%는 아시아에 36.7%는 아프리카 사람들로 전 세계 기아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인 것이죠. 세계은행이 이 같은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좀 이들 국가에 대한 채무를 경감을 해주고 식량 원조를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에는 식량 이런 부족은 큰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식량 위기가 돈이 없어서 식량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의 문제이겠지만은 머지않은 미래의 기후변화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곡물 자급률이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량 안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져 있는 식량 문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